예. 자, 어, 소리가 지금 안 좋아요? 소리가 지지직거린다고? 응? 예. 자, 어쨌건 우리가 그 사이에 좀 안 좋으면 그 사이에 좀 좋게 할 테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오늘 특집 방송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득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매력적인 보이스. 안녕하십니까? 강덕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청문회 간사 맡고 계시는 우리 김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왕림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세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죠? 네.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어머. 늦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네.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공무청 후보자한테 막 전화질해 되고 사실 전 성격이 그래요. 바쁘신 것 같아요. 아, 이 시간에 왜? 박찬대 전 대표가 네. 예방한다는 일정 시간인데요, 지금? 아, 그렇군요. 비공개로? 전화하시겠죠? 예. 자, 그럼 둘이 순서를 좀 만나고 있을 것 바꿔보겠습니다. 같은데? 네. 자, 일단 김현 총리 청문회 민주당 간사께 질문. 지금 각오. 지금 이틀 하는 거예요, 공무청에는. 원래 3일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틀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 증인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논의가 분분했는데 막판에 저는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따라서 표결하자고 그랬는데 표결은 없다며 아예 한 명도 지금 신청을 안 하는 초유일이 돼서 사실 이틀 동안 증인 없이 하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준비를 3배, 4배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이니만큼 국정과제를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뭐 사상 초유의 무슨 증인 없는 청문회다 있었더만요. 정홍원 총리 때도 증인이 없었고. 아, 그래요? 그게 아예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지금 저쪽이 합의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가족은 안 나와도 된다면서요. 가족을 신청할 내가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인이나 뭐 장모님이나 전처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에 올라온 적은 이번이 또 초유예요. 그러니까 뭐 전처 현처 나 이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왜 김민석 총리를 막으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계엄을 막았으니까. 그런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거 뭐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했어요. 김민석이 아니라 누가 총리 후보자로 돼도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 아, 그렇죠. 네. 더 심했을지도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상 공식적인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한번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시간도 좀 벌고 검찰 해체도 막고 뭐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나 열받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총리 등은 청문회가 이틀입니다. 국회 표결도 있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면 김민석 뭐를 총리 인사청문회를 네. 반대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반대를 한다면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종배 위원장이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위원장인데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끝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고생해서 인사청문을 했는데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것은 본인은 반대일세. 그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표결 이어지면 그냥 무리 없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189명이잖아요. 예. 여당 플러스 이제 법여당, 우당까지 법여권. 하면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민석 후보와 친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0표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해. 그리고 첫 총리이기 때문에 해주자 이 분위기가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 우리가 한덕수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네 많은 번인가 6번 나가서 몇십억. 예, 그래도 우리가 해줬잖아요. 첫 총리라고.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걱정하지 걱정을 마십시오. 한다고요? 아니, 댓글에. 아니, 저는 뭐 걱정은 안 하지만 국민의힘 행태를 분노. 보면서 뭐 분노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구나. 네, 네. 왜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또 여태까지 김에 대한 이번에 지지율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고도 반성을 못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반성하면 사람 되게요. 아, 별걸 다 바래. 달라질 줄 알았죠. 아유, 별걸 다 예. 바래. 아니 왜 일본이 과거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반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 약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발 방지 약속이.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제가 세 분 모신 이유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제일 신뢰하는 분들처럼 보여요. 제가 아, 이제 상황을 쭉 보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지글을 올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울컥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풍찬 노숙하다가 사실 그래서 친해졌거든요, 우리가. 저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나는 대목이 재입성할 때요, 국회에. 예, 그 전에 새날에서 동기지 동기. 우리 다 동기인데 사실은 새날에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를 가장 먼저 복권시켜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쭉 같이 했는데 어느 날 딱 나타나더니 제가 신경민 선배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선배님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저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쁘고 좀 마음도 짠하고 근데 그 행동이 너무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막 기뻤던 그 기억부터 온갖 생각이 다 났었어요. 예. 저는 이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민희 선배님이나 김현 의원님에 대해서 뭐 인간적인 연대 뭐 그리고 또 신뢰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진우 의원이 글을 올리면서 A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짜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의 오다로 김민석 의원 아들을 예를 들면 완전히 아버지 찬스를 이용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동아리 김민석 의원 아들이 다니는 학교 동아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실 방문 요청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소위 그 표절 논문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김건희 표절 논문이 한창 이슈화 될 때 일종의 이 동아리가 프로젝트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내용이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절차를 거쳐갖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대 마지막이라서 그 법안 소위에 올라가지 못했죠.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들 되는 친구가 이거를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아빠 찬스 마치 대학교 입시에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을 악마하고 저는 뭐 저를 악마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그다음에 이게 전 정리가 되니까
가족 관련해서 전부인 관련해서 뭐 현부인 관련해서 그게 또 안 되니까 이제는 김민석 본인을 악마하고 근데 제가 열받아서 주진우 관련해서 해보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 부패 주렁주렁. 저수지가 주렁주렁. 완전히 뭐 주진우 그래서 주진우는 정치 검찰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검사라는 직을 이용해 갖고 완전히 뭐 온갖 그 사악한 짓을 다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적어들리면 김민석의 진실 그리고 주진우 포함해서 국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네. 이런 부분을 우리 새날 독자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 분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가장 신뢰한다고 말한 이유에는 세 분과 방송을 같이 해달라는 거죠. 후보자가. 아? 아, 설마요. 진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믿는 분들인 것 같아요. 투쟁을 잘한다. 아. 아니 이제 제가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도 일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사적으로 만나는 일은 뭐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방송하러 올 때나 잠깐 한 서서한 5분 이야기 나누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인데 최근에서야 김민석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 정치 안 하고 있던 시절에 막 중국 가서 학위도 오고 미국 가서 뭐 해오고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자기 스스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구나라고 느꼈는데 한가하게 만나서 뭐 이렇게 술을 한잔 한다거나 최근에 뭐 궁금해가지고요 팩트 체크하느라고 물어봤더니 술 안 먹은 지가 20년 넘었대요. 그 저기 2002년도 사건 때문에. 술 안 먹은 지가 20년 넘었대요. 그러니까 관련한 이야기들은 다 가짜 뉴스인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주진우 중심으로 해갖고 국민의힘에서 뭐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국민의힘 쪽과 청문회 협의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증인 없이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증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처가 사실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협상을 이제 했고 수용이 되고 이제 2단계 협상할 때 새로운 인물을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표결을 하면 되는데 이종배 위원장은 표결을 할 수 없다. 그냥 합의를 하자.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중간 지대가 없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채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크게 잡았다 한몫 하나 딱 잡았다고 했는데 계속 맞춰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분리해서 아마 증인을 안 부르는 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불러서 나올 게 사실은 없는. 그게 나왔는데 미담이다. 그럴 수도 있고. 여튼 그래서 일단 그거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95년도에 서울시장 조순 시장 선거 때 그때 이제 인연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다들 민주당 출신들은 다 한나라당 잔류민주당으로 해서 민주당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를 새로 만들어서 그때 이제 DJ 정계 복귀하고 조순 시장이 나올 때인데 그때 당시에 김민석 후보가 저희 쪽으로 새정치국민회의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제 배신자 소리를 그때 이제 들은 거죠. 그때 이제 일을 같이 시작해서 청년운동,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청년운동, 젊은 한국이라고 하는 청년운동,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제가 부대변인을 했었어요. 물론 졌지만. 그리고 나서 2002년도 대선 때 이제 그 소위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또 마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2008년도 그래서 되게 30년을 알고 지내는. 예. 얼마 전에 그 김민석 의원이 그 우리 김 의원님이랑 인연 얘기하면서 젊은 한국 역할 그리고 사무국장 처음 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또 조선시장 그 후보 때 역할 뭐 이런 부분 특히 제가 오늘 점심을 이해찬 대표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김민석에 대한 그
좀 애증 정신 관계? 과정에서 애증 관계. 애증, 그러나 지난번에 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음. 김민석의 나름대로 좀 진면목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김민석 참 괜찮은 후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근데 우리 김민석 의원과 이 김현 의원님과 인연도 그렇지만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이 김현 의원님이랑은 입당 동기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의원이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고요. 특히 우리 김민석 후보가 이해찬 대표님은 대학교과 선후배고 한때는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애정이라는 표현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김민석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머리를 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는 그 일에 대하는 태도가 이제 경중, 완급,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되게, 절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가장 적합한 국무총리 후보가 이제 김민석이다. 뭐 이게 근데 사실 이번 이제 인수위가 없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워낙 이제 총리도 하시고 주변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고 깊어서 좀 추천을 후보가 한 거죠. 이 이해찬 총리에게 그 총리를 추천해달라서 찾다가 유시춘을 추천을 유시민을 추천했는데 그 유시민이 이제 김민석을 추천한 그런 경로죠 지금. 그렇구나. 네. 이거 처음 얘기. 아니요. 좀 알죠. 척이지 알죠. 척. 아니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네. 아니 좋습니다. 내가 방송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네. 김민석 후보는 유시민 작가를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님 포함해서 잠깐만 전화 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죄송해요. 제가 예. 뭐 하다가 이게 소리가 안 울리게 되는 걸 몰랐어요. 혹시 박찬대 의원 왔어요? 왔다 갔어요. 야 잠깐만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 거기 잠깐만. 때문에 예. 박찬대 대표 출마자하고 그다음에 윤종근, 예. 정진욱, 황명선 거기 같이 와서 한참 수다 떠느라고 깜빡했어요. 잠깐 지금 방송 중입니다. 생방송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 들렸나요? 들렸어요. 재밌네요, 근데. 정청래 저 후보가 5시에 온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후보자님. 네. 자 지금 저 강덕구 의원,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과 지금 생방송 중인데 네네. 몇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예. 시간 관계상. 네. 자 일단 청문회를 지금 내일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소감이랄까 뭐 소감이 뭐 있겠어요. 긴장되겠지. 뭐 긴장 안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한도로 이렇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평화롭게 하고 좀 착실하게 답변하고 예. 그래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어쨌든 얼마 전까지 저도 당에서 선거하고 전투 치르고 그랬던 모드가 있지만 어쨌든 또 정부 쪽에 우리 여권을 대표하는 입장의 하나로서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여쭤보시면 성실하게 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며칠 가졌습니다. 기도도 좀 하셨을 것 같고. 예. 친인사 대통령이다. 근데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장 큰 장점을 그렇게 봐요. 서두르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도 원래 성격 되게 급해요. 근데 이 성격이 바뀌신 거죠. 한 야인으로 보내면서. 성격은 그대로일 텐데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의사 보니까 조금은 더 이렇게 차분해지는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이 난리를 치면서 이제 후보자 본인은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막 서두르고 당황하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올렸겠어요? 싸모가 실핏줄 터질 정도로 지금. 근데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제일 그나마 평화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지금. 제 주변은 다 죽었어요. 진짜 사실 참 미안하더라고. 우리 뭐 왜냐면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심지어 뭐 제가 무슨 지금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도 뭐 부른다 막 이러니까 거긴 제가 뭐 뭐라고 어떻게 무슨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제가 좀 참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다 왔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만 잘 견디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검증이란 명분으로 청문회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가짜 뉴스이거나 황당한 선동성 주장이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발로 또는 뭐 소위 이제 조중동 발로 이렇게 가짜 뉴스 비슷하게 터지면 그때마다 일일이 다 보시면서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론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지금 말고 임명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는데 이렇게 돼서 청문회라는 걸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쟁점들을 이번에 설명하는 것이 좀 잘못 알려져 있던 것들을 설명할 기회가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이런저런 거 무슨 뭐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전혀 저는 생각 못했던 어떻게 이런 게 시비가 되지 하는 것들이 막 계속 그러니까 좀 황당한 것이 있었지만 저는 비교적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고 하면 오히려 워낙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부족함도 있지만 조금은 더 인프레가 돼서 알려져 있던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걸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생각 못했던 이슈들이 막 사실과 달리 얘기된 건 참 그런 난감함이 좀 컸죠.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2019년에 받은 결혼 축의금은 재산 등록 대상도 아닌데 이걸 묻거나 경조사를 5년간에 걸친 거를 마치 그게 한 해에 일어난 것처럼 한 해 묻거나. 막판 뭐 11월, 12월에 막 된 것처럼 예. 검사죠, 황당하더라고요. 검사. 그런 건 사실. 예. 결국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쪽 세력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쉽게 표현하면 전사적 총리 임명 방해 공작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뭐 그러겠고요. 근데 네. 우리 거기 지금 최민희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강두구 의원님 계시다고요? 예. 그분들이 다 진짜 저 이렇게 하는데 다 정말 다 방어해 주시고 다 그러셔서 예. 쟁점들 하나하나를 풀어주시고 우리 김현희 의원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강두구 의원님도 그러시고 최민희 의원님은 아까 뭐 써주셨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 좀 풀어주셔서 사실 이게 제가 일일이 다 방어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것도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정리해 주시니까 상당히 좀 다행이었고 근데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 우리 좀 가까운 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도 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 듣는 걸 우리 쪽 가까운 네.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그중에 이제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이런저런 앞으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니까 그걸 피해서 보니까 대선 때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도 막 말이 안 되는 공격하고 저한테 이런 거 보니까 일종의 나중에 불가피하게 이제 가게 될 길에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한다고 명분을 쌓기 빌드업 아닌가? 안 그러면 너무 상식인으로서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지지자들용이에요. 그쪽 당. 지지자들용이라. 예. 그리고 이거 그분도 유튜버예요, 듣고 그 계세요. 유튜브. 주진우 듣고 계시면 이거. 네. 그 입구에 유튜브 근데 그저 그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달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글쎄 근데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당 대표 도전할 수도 있어요. 주진우.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키워줬다. 근데 사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야말로 부패의 저수지는 바로 예. 그분인데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국민들이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바쁘시니까요. 제가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우리끼리 칭찬하는 게 더 나은 방송입니다, 원래. 그럼요. 예. 그 총리가 이제 되실 거예요. 예. 뭐 이게는 여지없이 100% 될 건데 진짜 해보고 싶은 뭐 하나 없으세요?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총리 임기하는 무조건 하고 싶다. 아니 하고 싶은 건 많은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총리 공간이 좋아요. 예, 근데 거기 진짜 조금 이렇게 오면은 우리도 전에 가서 밥도 얻어 먹어보고 그랬는데 예. 메뉴를 조금 더 좀 다운 시켜가지고 진짜 이렇게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같이 와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저는 이제 당연히 대통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경제 외교 통상에 집중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당 기간. 그렇게 하면 이제 혹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제가 이제 최대한도로 빈틈없이 타이트 마크를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총리 공관 제가 또 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좋은 데 간데 딱 하나 욕심나는 거는 여기 사람들 같이 불러서 진짜 같이 좀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발달장애 가족들 한번 봐서 내가 한번 같이 와서 밥 먹자고 그랬는데 그런 등등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참 해피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약자인은 뭐 이런 거 하셨던 예. 저희 다 세 명 다 예, 같이 하고 다 있어요. 약자인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실 거니까요. 저는 이제 길게 잡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 어제 새날에 달린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김민석 총리 임명은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베스트 댓글로 꼽았던 바로 그런 댓글인데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총리 좀 잘 되셔가지고 나중에 임기가 끝났을 때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자,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보셨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김민석 후보자를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생각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그랬으니까. 서울대 중학생회장에다가 이제 사실 김대중 정부의 황태자 같은 거였잖아요. 네. 대통령 현직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이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 정봉주 논란에까지 그 이유가 됐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도 이 양반은 이런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시간 지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총리 정문을 하게 되니까 왜 그랬는지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10년 이상 된 지인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이 뭐 당대표 문제로도 막 분열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변곡점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변곡점이 2009년 5월 23일. 2009년 9년 5월 5월 23일. 23일. 네. 노 대통령 돌아가신 날. 네, 그 이전과 이후로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는 거다. 그래서 2009년 5월 23일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한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새로 시작한 거다. 리셋. 예, 요게 하나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이 2025년 4월 총선이라고 생각해요. 4월 총선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범민주 진영 국민 후보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저는 총선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두 번째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 거다.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김민석
2년을 말씀하시면 최초의 2년이 1992년 총선 때 김민석 후보가 국회의원에서 낙방해요. 첫 도전에서 영등포에서. 야옹배. 나온배.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기자였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하셨듯이 잘 나가는 서울대 출신 운동권이고 DJ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와 매우 자세가 좋고 태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후로 당연히 지켜봤겠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새날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재기하면서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예요. 촛불 집회 때도 보고. 근데 그의 성장을 쭉 지켜보면서 매우 흐뭇했어요. 과정이. 그리고 국회에 김의원 의원과 제가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다시 만났잖아요. 근데 정말 지도자급으로 성숙해 있었어요.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일단 국힘이 무서워하는 것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내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내공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너지를 발휘했을 때 사실 저들에겐 공포일 것 같아요. 그 최고위원 수석이 되고 나서 네. 첫 인터뷰를 딱 마주보고 앉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김민석의 완벽한 기여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김민석 의원 원내대표 나갔을 때 유일한 김민석회가 강대부원이었어요. 배석하고 막 그래서. 근데 컷오프가 돼버릴 정도. 그 민주당 주류에서는 사실상 알아주지 못한. 물론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든든한 언덕이 있긴 했지만 딱 돌아왔는데 수석이 돼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 표현을 쓰니까 김민석 후보자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거든. 짧은 순간이었지만 캐치할 수 있잖아요. 딱 그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돼서 그 정말 장래가 촉망받던 한 정치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굴곡을 거치면서 10몇 년 만에 국회에 돌아온 것까지는 제기가 아니었어요. 2020년 총선 때는 제기가 아니었는데 24년 총선에 다시 당선되고 그해 8월 달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아, 김민석 이제부터는 이제 날개 다는구나 하는 느낌이 네. 오늘의 총리 지명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날개 단다 그게 그냥 허언이 아니라 그냥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완벽한 당대표와의 호흡 콜라보였고요. 그래서 뭐 계엄령을 미리 얘기한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대표랑 완벽히 조율된 거였고 그리고 넘침이 없고 모자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참 하기 힘든 말인데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 선 안에서 자기 일하는 걸 보고 진짜 믿을만하다. 그래서 김민석의 완벽한 기한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그 배경은 사실은 17년도에 상황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선거 그거 때. 아니에요? 너무 잡을 못 잡아가지고 벽에 부딪혔다는 거. 예, 그때 추미애 대표가 썼던 그건데 그때 이제 사실은 선거를 이기고 나서 그때도 이제 인수위가 없을 때니까 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그때 조금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모자람도 없지만 넘치지 않게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고 아까 차분해질 수 있었던 것도 2017년도의 경험을 반면 교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그 학습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 거죠. 공부 지금 뭐 칭하대 무슨 뭔 대학 도대체 몇 개예요? 보통 심해요. 하버드 대학교 학벌은 케네디 심합니다. 스쿨 그리고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그 변호사 국제적, 자격증 예, 그리고 칭하대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김민석 의원 제가 한 30년 같이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늘 예를 들면 상상하고 국가 비전을 꿈꾸고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대한민국이 그리고 예를 들면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적 마인드가 항상 그 삶의
중심 그리고 또 신앙심이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야인일 때도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고 이런 삶의 과정을 보면서 야 김민석 같은 좋은 정치인이 지금은 야인이지만 언젠가 다시 일할 기회가 되면 참 일을 잘하겠다 이런 믿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쓴 책이요 AI 관련한 책을 썼더라고요. 지금의 AI가 화두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주목 못 받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솔직히 이런 게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그 정몽준과의 이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슈를 이야기해도 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민석은 노무현 배신자라는 인상만 남아 있는 상태에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쉴드를 거의 안 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 실력으로 그 일반 지지층 내에 갖고 있던 저변의 정서를 그냥 확 뒤집어버린 실력인 거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김민석 의원이 그런 부분은 우리 김현 의원께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제가 잠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2002년도에 이제 그 정몽준하고의 단일화가 절실한 시기인데 이게 좀 사실 김민석 후보는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그 해잖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있는 건 아니구나. 2002년도니까 어쨌든 대선 직전에 본인이 그걸 하려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정몽준하고의 단일화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쪽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철새님 엄청 이제 공격받고 이럴 텐데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정세균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고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선거 끝나고 당시에 당선된 사람이 정세균 대표, 그다음에 김진표, 안희정, 송영길, 박주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이렇게 5명이 당선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봉화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2002년도에 단일화 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역할이 없었으면 어렵고 힘들었다. 그래서 과정에서 물론 그 탈당하고 그쪽으로 가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단일화를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2008년도에 생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지금 그 자서전에도 쓰여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김민석 최고 네. 자서.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육성으로 들었죠. 직접 들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부대변인 할 때 이제 수행을 갔었으니까 그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조경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비서실장을 신계류 선배님이 하셨는데 신계류 선배가 쓴 책에도 우리 김현 의원님 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김민석 의원 옆에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새벽기도 계속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나눠지면 정권 재창출하기가 힘들다.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내가 트로이의 몸마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봉준 씨를 딱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김민석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자기 헌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큼은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걸 새날에서 푸나가 했죠. 저희 숨쉬는 것도 정치다 할 때 징그럽게 했죠. 저도 그때 같이 나올 때 굉장히 저는 이제 대리기사 사건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저는 이제 막 화살 맞고 있을 까먹고 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선배는 그 건으로 후단협 했던 것 때문에 막 화살 맞고 있으니까 둘 후단협 다 아니었다니까요. 후단협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이제 후단협이 그때 이제 몇 명이 후단협하고 그다음에 이철하고 김민석 선배가 정몽준으로 갔죠. 그때 김행이 같이 거기서 활동할 때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행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무모하고 그때
그러면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에 관한 여론이 우호적이었냐? 언론이 어떻게 대했냐? 무지무지 욕했어요. 그때 논리가 야합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토론회가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그때 이제 정몽준 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한나라당인가 나오고 민주당 쪽이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 누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방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 김민석 의원이 했던 방어 논리가 이제 뭐 막 민중당 얘기가 나오고 국공합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민주당과 정몽준 차이가 크다고 해도 또랑이었네. 너네 민중당과 한나라당과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이렇게 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저 진짜 토론 잘한다. 그 강도에서 또랑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표현을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비유는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그거였어요. 민중당하고 그때 한나라당이 통합했잖아요. 한강이라면 우리는 또랑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식의 표현을 당의 차이로. 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최민희 선배님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애정이 듬뿍 있으시네. 이 목소리 들어보면 알거든요. 우리 최민희 선배가 그냥 좋은 거야. 감정을 못 쓰겨. 아유, 큰일 났다. 자,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네. 다른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 사건을 배당한 이종배. 걸 보면서 야, 검찰 입장에서 이번에 최근에 소환된 게 우검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깜짝 놀라셨어요? 본인이 기자회견한 거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역이 있어. 그 우검회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그 검찰들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SK 비자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요게 지금 그때 한나라당도 치고 당시 또 민주당도 치고 하면서 했던 그 수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특검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 같이 수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중간 보수 윤석열 막내 한동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친목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수사에 보면 순서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김민석 총리 후보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 맥락이 똑같이 있는 그 맥락인 거예요. 네, 네. 이 정치 검찰이라는 게 최근에도 보면 끝까지 아니 어떻게 그 사건 그 잡스러운 고발건을 배당을 합니까? 배당은 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종배라는 사람이 이제 서울시 의원인데 이 상습적으로 지금 우리 당 의원들 정치인들을 고발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에서 고발하는 경우는 조국 말고 지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면 배당은 하는데 국민의힘이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개인정보를 동의를 안 한다 그러는데 고발하지 말지. 그럼 개인정보 동의해서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증을 하는데 고발했다는 얘기는 이제 피의자로 곧 될 것이고 송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이제 두고 볼 일이지만 고발 당했기 때문에 방어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고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 이종배 시의원이 아마 최민희 선배도 고발했을걸요? 근데 저 고발했습니다. 저도 고발 당했고 이랬는데 저는 이겁니다. 아니 적어도 예를 들면 청문회는 국회의 시간이지 검찰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청문회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해야죠.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주진우 같은 경우도 고발됐잖아요. 그러면 주진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배당을 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전히 정치 검찰의 네, 무슨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네. 정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 조국 그 소위 조국 장관 때도 네.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 위에 넘어서는 정치 행위에 가까운 건데 이거를 바로 배당하고 수사하면서 압세까지 하고 지금 그때랑 약간 달라진 점은 그때는 청문회가 너무 멀었고요. 지금은 이제 청문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시점에서 배당까지 왔는데 그들이 여론을 막 선동하고 조작할 만한 시간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문재인 정부 바로 초창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저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총선 앞두고 2019년도 조국 치는 거였으니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조국 장관 같은 케이스는 성공한 거고요. 저쪽 입장에서 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도 성공한 거죠. 저쪽에서. 네, 네. 김민석도 지금 성공해서 결국에는 야인 생활을 더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했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되는 순간 저는 살아남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2024년 4월 총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이게 그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였는데 그때는 소위 친문 어쨌든 뭐가 많았잖아요, 내부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완벽하게 대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21대 후반에. 그런데 2024년 4월 이후 완벽한 이재명 대표의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이 만들어주신 거고 결국 그것이 이재명 대표 살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뀌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우리 최 선배님 말씀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사실 이 검찰 정치 검찰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여전히 예를 들면 자기네들 기득권 뺏으려고 하는 거는 인정 못 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래서 그 국민의 총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총선에 승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또 이제는 김민석을 이런 식으로 흠집내고 기스내고 자기네들 그야말로 적지 않은 선에서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저들의 발악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김현 의원님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저도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 2019년에 소위 조국 사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때랑 다른 점 하나는요. 지금은 다 눈치채고 있는 상황에서 뻔한 수고. 네. 쫄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윤석열도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그래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인데 네. 그러니까 임명 시기가요. 딱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이 막 박근혜 수사하고 지지했던 이 입장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부시간에 하다가 당하고 결국은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습의 효과도 대단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주식 그때 뭐 이상한 얘기 막 있었잖아요. 사모펀드. 대선 사모님이 하는 나가려고 펀드인 줄 알았잖아요, 다. 근데 조국 사모님이 펀드. 이런 이야기 한 번만 잠깐만 짧게 하고요. 이제 예.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네. 청문위원이시고 저 간사하다 보니까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바쁘시고 저기 국가기획위원회 아직도 저렇게 알고 계시네.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이니까. 네, 왜냐하면 김영 간사님이 계신데 위원장까지 있으면 그건 정말 좀 그렇죠. 곤란한 거예요. 막강 파워죠, 사실은. 자, 같이 있었으면. 이 이야기예요. 결국 김민석 총리가 일단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빼고도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가 임명이 되는 것 자체가 저들이 입장에서 보는 굉장히 두려운 건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계엄을 막아내고 정말 강력하고도 좀 스마트한 총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체제가 만들어지면 저쪽 세력, 검찰이건 국민의힘이건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통 화합형, 협치형, 그다음 지역 안배형 이렇게 됐잖아요. 초대 총리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예. 이낙연이었으면 바로 쉽게 인준해줬을 텐데. 이낙연 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제가 예. 오늘 그 지난번 있었던 걸 봤는데 다 그냥 넘어가긴 했어요. 워낙 건수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처럼 고발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승복했었잖아요. 박근혜가 그 탄핵될 때 본인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고개 숙였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계엄하고도 고개 안 숙이잖아요. 사과 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여차하면 늘 항상 공격해서 본인들의 지분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형 자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면 대통령과 총리 좋은 롤 모델을 고민하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랑 이해찬 총리님 요 모델이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또 담고 싶은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오늘 그 김민석 의원의 글을 쭉 읽었거든요. 글 쓰기 전에. 근데 거기에 표현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이다 이런 예, 표현이 참모장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일자라는 그러니까 실무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실 그동안의 국무총리란 자리는 다 정치적인 자리로 생각하고 이낙연만 해도 국무총리하고 자기가 대권을 꿈꾸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장이라는 인식이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국무총리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참모장이었어요. 책임 총리라는 게 일 잘하는 참모장이라는 근데 일을 뜻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일 잘하는 총리 다 맡기고. 맡겨놓고 본인은 대연정, 소연정, 임기 단축 이렇게 된 거죠. 예,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책과 정무 이런 부분에서 두 분이 완전히 케미가 맞는 거지 뭐. 네. 오늘 그 11개 장관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 김민석 좋아요. 총리가 이제 임명될 걸 기정사실화 시킨 거잖아요. 그럼요. 일단 재청권을 총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쐐기 박으신 거예요. 간다. 김민석 임명할 거야. 네, 아. 예,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막 걱정하세요. 막 저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아 그래요? 예, 남양주는 안산하고 달라. 아니 남양주 사람이 아니에요. 안양도 괜찮죠. 우리 안양도 괜찮죠. 안산 뭐 그게 아니라 남양주 분들은 메시지를 안 보내죠. 전국에서 그러니까 온다고요. 다른 걸 예. 떠나서 예. 윤석열 한덕수 커플 있잖아요. 기대가 1도 안 됐었잖아요. 우리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했던 사람을 막 로펌 가가지고 돈 막 수십억 벌었던 사람을 데려와서 총리에 앉히고 그만큼 사람이 없었던 중고 거고. 총리. 어. 윤석열은 재활용. 처음부터 그 저쪽 그 극우 세력들한테는 사이다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라고는 일도 없어가지고 그 경선 때부터 그 무식함이 줄줄 흘렸던 사람인데 일 잘하는 소위 일머리 좋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딱 매칭이 되면 막 기대가 되는. 네, 저도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 버릴까봐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를 일단 결사적으로 막는다. 흠집을 내고. 어. 네. 아, 근데 흠집이 안 난다니까요. 지금 아까 들으셨잖아요. 저는 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저는 왜그 대통령이랑 여야 지도부가 얼마 전에 만나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말 보십시오. 끝내 임기 끝나는 후에 재판은 받을 생각하시라. 이게 진짜 저는 아니 첫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열받더라고요. 용기도 당원과 지지자들 겨냥한 발언이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 국민의 생각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김용태 씨는 젊은 자가 용기도 비겁합니다. 예. 아니, 왜 지역구가 윤석열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그렇죠.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비겁. 자, 그 부분은요. 네. 우리가 일반 다음에. 시사 방송에서 우리가 네, 싹 그래요. 네. 네, 빨리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왔어요. 자, 김민석 총리 화이팅 한 마디 네. 하시죠. 자, 김민석 총리 화이팅! 푸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말 화이팅! 깜짝하겠어요.